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되는 오후입니다. 전 지금 40대 초반으로 돌싱이 된 이후에 겪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래까지 다 치른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정말 경악과 공포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된 것이었죠.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일어나게 된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오락가락할 지경이니까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울 게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저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왔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 크게 싸울 일이 없었죠. 남편의 집안도 저희 집안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화물차 운전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름 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현금 재산을 꽤 많이 쌓아두셨었고요. 남편네 집안은 소위 말하는 유교 사상이 투철한 집안이었습니다. 종갓집이니 뭐니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안들도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저희 결혼은 더더욱 큰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어느 집안 하나가 많이 기울기 시작하면 사실 서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흰 정말 천생연분이다 싶을 정도로 서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지만 남편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서방님이었죠. 서방님은 저희보다 먼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나이가 33살이었는데 그때 이미 서방님은 첫 조카를 낳았을 때였어요. 첫 조카는 정말 어여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전 일단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조카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겠어요? 서방님께서 낳으신 첫 조카에게 정말 큰 정성을 쏟아부었죠. 갓난아기라 잠을 자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얼마나 예쁘고 귀엽던지. 정말 넋을 놓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첫 조카에게 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나도 딸을 낳을 수가 있어? 우리 집안은 말이야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선산도 있고 땅도 있고 한데 딸한테는 절대 물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아들을 낳아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재산도 넘겨주지. 우리 남편이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전부 아들이라서 그랬던 거야. 위로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데 시누이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니까? 어머님, 아이 성별을 제가 골라서 낳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직 첫째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안 낳을 거야? 그럴 거 아니잖아. 아직 젊으니까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아들 낳을 때까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니? 동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가 참 착했거든요. 밖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순진한 양이었죠. 전 그런 동서가 가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어요.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본인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예쁜 법인데 시댁에서 딸이라고 무시를 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들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시작부터 아들 타령을 하셨거든요.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저에게 아들만 낳아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기도 하고 하니 저에게 무조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엔 누가 듣더라도 혹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친정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돈이 생긴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니더라고요. 선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팔 수도 없는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상님들의 무덤이 전부 있었기 때문에 파는 순간 이장도 생각을 해야 했고 정말 골치 아픈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시던 땅 또한 가치가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었어요. 위치가 지방에 있기도 했지만 주변만 개발이 되고 시부모님이 가진 땅까지는 아직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주변이 개발되고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중이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께서는 은근히 저희에게도 빠르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치셨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할 때쯤 예전부터 쭉 생각했던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연애를 할 때부터 저에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자세하게는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해야 했죠. 원래는 시댁에서 보태주시려나 했었는데 당장 땅을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때 나서주신 게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기도 했고 또 저희 남편이 똑똑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큰 돈을 투자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정년퇴직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노후자금은 투자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가 살고 또 저희 부모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투자를 해주신 덕분에 남편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시부모님의 아들 타령도 줄어드셨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투자도 제대로 못 해주었는데 사돈댁에서 그걸 해주었다고 하니 더더욱 저에게 잔소리를 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아주 순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동서가 조금 더 많은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동서 옆에 서서 조카를 예뻐해주고 요즘은 딸이 최고라더라 하는 말 몇 번 해주면 시부모님이 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무셨어요. 동서도 은근히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까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게 있어서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도중 남편의 사업은 나름대로 안정권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2, 3년 정도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낳는 것과 사업이 무슨 상관이냐며 조금 싫은 티를 내셨지만 남편과 제가 강경하게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더 말을 얹지는 못하셨어요. 저희가 2, 3년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니 알겠다고 하셨죠. 그 사이에 동서는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동서에게 조금 미안했죠. 저희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겠다고 말을 한 이후에
동서에게 둘째 타령, 아들 타령을 더 심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서가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도 딸이라는 겁니다. 아니 또 딸을 가졌다고 했다고? 아유, 어쩜 이렇게 씨를 하나 제대로 못 받아서 쓸모없는 딸만 낳고 그러냐? 내가 분통이 터져서 원? 어머님, 뱃속에 아이가 듣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시고 그러세요? 저랑 그이는요, 딸이라서 좋거든요. 첫째 아이가 쓰던 물건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들 물건이야 새로 사면 장땡인데 물려 쓰게 되었다고 좋다는 속 편안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그 뒤로도 티가 날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시집살이 시키셨습니다. 보고 있는 내내 제가 얼마나 불편하던지 오죽하면 제가 나서서 동서 대신에 시어머니께서 시킨 일을 해주고 그랬다니까요.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제가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죠. 동서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시어머니께서 툭툭 내뱉는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곤 했거든요. 저는 또 나름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서 시어머니의 생떼나 고집에 반항을 하기도 했었고요. 동서, 힘들지? 어머님께서 저렇게 아들 타령을 오래 하실 줄 몰랐네. 미안해 동서. 우리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우리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볼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형님, 저 어머님께 정말 서운해서 미치겠어요. 제가 뭐 아들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정수 아빠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시는 건지. 오죽하면요, 제가 탈모가 다 생겼다니까요. 가뜩이나 임신, 출산 반복하면서 머리카락에 힘도 없는데. 동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3년이 딱 지났을 때 동서는 둘째 딸까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느라 바빠서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일부러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하는 건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빼고는 소식을 듣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나마 서방님께서 동서 편에 서서 동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산 것이지, 서방님마저 시부모님의 편을 들었으면 아마 진즉에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속했던 3년이란 시간도 지났고 우리 아들 사업도 나름 잘 풀린 것으로 보이는데 너희는 언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니? 안 그래도 저희 나이가 이제는 30 중반에 후반이니까 슬슬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해보려고요.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어머님. 너무 노사는 아닌 건지 모르겠다. 요즘은 30 중반에 아이를 낳는 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던데 애한테 무슨 문제 생기거나 하지 않겠지? 우리 아들이 장손이라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야 한다는 거 알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한 아들만 낳아다오. 정말 진심이신지 제 손까지 꼭 붙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몇 년 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열심히 바라는 일은 꼭 제동이 걸리는 법인가 봐요. 남편이랑 저랑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임신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도 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요즘은 50이라는 나이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던데 30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제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남편의 사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잔소리를 할 수 없으니 동서만 이잡듯이 잡는 겁니다. 저희에게서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동서에게 셋째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셨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이 없으면 인생을 망친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셋째를 낳으라고 종용을 하셨어요. 동서는 견디다 못해서 셋째를 낳겠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희 시부모님께 너무나도 휘둘리는 동서가 안타까웠지만 동서가 꼼짝도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동서네 친정에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서방님이 갚아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몰래요. 하지만 비밀이라는 게 어디 평생 지켜지겠어요? 서방님이 술을 먹고 자랑하듯이 그 이야기를 했고 시부모님이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동서는 시부모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된 거였고요. 그러니 셋째 타령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소리겠습니까? 동서는 결국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네, 너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아니, 둘째네가 애를 셋 낳을 동안 도대체 뭘 했어? 그래서 셋째 성별은 나온 거지? 아직 15주 차라서 긴가민가 하대요. 16주는 지나봐야 성별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다다음 주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이번엔 제발 달려있어야 할 텐데.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계속 아들 기도를 하란 말이야. 어머님,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가는 딸이라던데 성별이라는 게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무조건 셋째는 아들이어야 해. 애를 넷을 낳을 거야, 다섯을 낳을 거야. 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임신 준비한다면서 임신부터 할 생각을 해라.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동서가 딱 2주 뒤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또 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동서는 좌절을 하고 시부모님 또한 화가 잔뜩 나셨죠. 동서에게 험한 말을 엄청나게 뱉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딸 셋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하면서 동서한테 셋째 아이를 조용히 흘려보내주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는 몸까지 망가져가면서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임신을 한 건데 셋째를 흘려보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형님,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살도 다 늘어지고 피부도 다 텄는데 그러면서도 셋째를 낳으라는 말에 군소리 없이 따랐는데 셋째까지 딸이라고 저한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는 건 비인간적인 일이잖아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동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아프다 뿐이겠어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 이제 집 나갈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야? 네, 이 꼴 보면서 제 몸 다쳐가면서까지 못 살아요. 저 그냥 제 아이들이나 키우면서 제 행복 찾아갈래요. 그렇게 말을 한 동서가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본인 친정으로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건지 뭔지 시부모님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떡하니 버티는데 서방님이 글쎄 동선의 친정에 가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빌었는데도 얼굴 코빼기 한 번을 안 보여줬대요. 서방님이 술을 먹고 시댁에 찾아 들어가서는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자식이 그렇게까지 나오면 시부모님도 한풀 꺾여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저희 시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고집이 있으셨죠. 그년이 너랑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고? 아들 하나 못 낳은 년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원? 새며느리 들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혹시 아냐? 아들만 줄줄이 낳을 새며느리가 들어올지? 나는 딸만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희 마누라 없이는 못 산다고요. 정서, 정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막내까지 다 소중한 내 식구들인데 누가 누구 보고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저희 와이프가 아들 낳는 기계도 아니고. 엄마, 빨리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뭐야? 아들놈 키워놨더니만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앉아있네?
내가 왜 사과를 해? 애초에 기운 집안에 돈까지 쏟아부어가면서 결혼한 네 잘못이지. 나는 절대로 사과 못한다. 그냥 이혼하고 새 여자 찾아.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절대로 필요 없으니까 말이야. 저희 서방님이 처가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 뭐합니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사과 못한다고.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 콧방귀를 끼고 계셨죠. 그 말에 열이 받은 동서가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건지 이혼 소송장을 보낸 이후부터는 서방님이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시댁에 찾아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칠 수 있냐며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는 저희 입장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저희가 빨리 아들을 낳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뭐?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미친 거 아니냐? 양심도 없어? 아니 그 집안에 있는 빚을 갚아준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래? 제가 갚아드리고 싶어서 갚아드린 거예요. 엄마 아빠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나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아들 이혼시키고 나니까 속 시원하세요? 그깟 손자가 뭐라고 아들 인생 망치고 나니까 속 시원하시냐고요? 저도 앞으론 이 집에 발 들일 일 없을 겁니다. 서방님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죠. 끝까지 시부모님은 본인들 잘못이 없다면서 이 와중에도 딸들은 못 키운다고 엄풀을 놓으셨어요. 여자가 집안에 많으면 시끄러워지는 법이라면서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자식들 데려오지 말라고 서방님께 말을 한 거죠. 끝까지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 서방님은 이혼 이후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조카 3명은 동서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고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줘야 한다면서 정말 연락할 틈도 없이 투잡을 뛰는 서방님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 타령의 불똥이 어디로 튀었겠습니까? 저에게 튀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5년 차 저에게도 드디어 잔소리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5년이나 기다려줬다. 너희는 언제 아이를 가질 거니? 사업이 안정되면 간내만내 하더니만 지금 우리 아들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손자 소식을 들려줄 거냔 말이야. 네 나이가 벌써 38살이다. 그 나이면 노산이야 노산. 우리 아들도 40살이라고. 이러다가 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랑은 2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긴 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아니 부부라는 게 매번 아이를 가지는 데만 힘을 쏟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도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 남편과 찾아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제가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아도 보고 시험관 시술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매번 실패로만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매일 배에 주사를 찔러 넣고 몸에 계속 미열도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동서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동서는 이혼을 하고 양육비 꼬박꼬박 챙겨받으면서 애 셋을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죠. 서방님이 그 뒤로 완전히 시댁과의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자세한 소식은 몰랐지만요. 저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어라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슬슬 시댁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동서에게 했던 것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업 투자 비용을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었잖아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라니, 아들을 낳으라니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셨던 거죠. 남편의 잘 되는 그 사업 비용을 저희 친정에서 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겐 큰 행운이 아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쯤 되면 시댁도 비슷하게 잘 살지 않았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집 올 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산 말고 땅이 좀 있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땅을 글쎄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 사기를 단단하게 맞으시는 바람에 홀라당 날려먹었지 뭡니까?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 숨기고 지금 뭐 땅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팔면 안 된다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빚까지 졌던 건지 조상님들이 묻혀있던 그 손상까지 팔아치워버리는 바람에 시아버지네 친척분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쩐지 서방님이 이혼하실 때 서방님이 시부모님께 위자료라도 넉넉하게 줘야 애 셋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고 돈 좀 달라고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돈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동서가 괘씸해서 저러시나 보다 했는데 정말로 돈이 없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이 와중에 저한테 잔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하라는 말씀은 죽어도 못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에서 해준 게 있으니까 몽땅 다 빼앗길까봐 함부로 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이 와중에 남편은 슬그머니 눈치를 보더니만 저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하더군요. 입양? 입양이 장난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입양이라는 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짜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난 입양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입양은 하지 말자.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입양을 하자는 게 아니야. 사실 내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입양 브로커가 있대. 딱 단어만 들어도 수상하고 불법 같은데? 그렇긴 한데 돈만 주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내 아이처럼 보이게 입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일까지 해가면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어. 입양은 절대 반대야. 싫어. 제가 뭐 꿀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입양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남편의 사업이 번창할수록 시부모님은 점점 더 제 눈치를 보시게 되었고 저는 지금 삶도 무척이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입양을 거절하고 시험관도 포기를 탁 해버리니까 시부모님도 엄청나게 속이 끓으셨나 봐요. 저에게 안 하던 잔소리를 살살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손주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사실 멀쩡한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아주 맨날 좋은 말만 해주니까 내가 우습기라도 한 거야 뭐야? 제가 불임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아이 낳고 싶죠. 낳고 싶다는 애가 시험관도 그렇게 포기를 해버려? 나 같으면 배 빵꾸가 뚫릴 때까지 죽으라고 노력하겠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졌고 저 또한 무시만 하기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이 생기는데 한동안 죽도 제대로 못 삼킬 정도로 위험이 심각하게 번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셨고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아들을 못 낳아서 시댁에서 구박을 한다고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 귀한 외동딸을 구박한다고 당장 다 버리고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리 방관을 할 수 있나? 우리 딸이 싫다고 했다는데도 입양을 운운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지?
자네가 사돈이랑 다를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 딸 힘들게 할 거면 그냥 이혼하게나. 내가 내 딸 챙겨서 어떻게든 살 테니까.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그 비용도 죄다 갚아. 남편은 그 말에 찍소리도 못했죠.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투자하셨던 금액이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었거든요. 물론 사업이 무척이나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에 굴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그 투자 금액을 뱉어내면 회사에 자금난이 올 수도 있었어요. 투자 자금이라는 게 갑자기 빠지게 되면 어느 회사든지 똑같지 않겠어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투자금을 뱉으라는 말에 기겁을 했죠. 절대로 이혼은 안 할 겁니다. 장인어른, 제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투자금을 회수하신단 말도. 자꾸 귀한 우리 딸에게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면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자네가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도록 해. 그 뒤로 남편은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살살 살피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할라치면 투자자금 이야기를 꺼냈고 친정 부모님께는 어떻게든 투자자금 회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알랑방귀를 꼈죠. 남편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엮이면 원래 잘 지내다가도 틀어지게 되는 법이잖아요. 남편은 일말의 사태를 대비하기라도 하는 건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을 팡팡 치셨죠. 말로 꼽을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동서에게 해온 언행으로만 봐서는 저도 쥐잡듯이 잡아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본인들도 우라통이 터져나가셨겠죠. 그 사이에 저는 룰루랄라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딱히 나서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출장이 자주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하는 일 자체가 출장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출장을 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충청도 어디에 있다나 뭐라나? 남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의심을 품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알겠다고 출장 잘 다녀오라고 말을 했죠. 저도 간만에 친정에 가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출장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요? 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영훈이가 사고를 당했단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충청도 어디에 있는 병원이라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얼른 와라. 저는 깜짝 놀랐죠.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충청도 어디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곳이랑 비슷한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에 바로 운전을 해서 시어머니께서 찍어주신 병원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꽤 막혀서 시간이 2시간 반이나 걸려 도착을 했는데 글쎄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와이프인데 왜 저희 남편의 얼굴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보호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뭐 중환자실인지 어딘지로 간다더니 면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멍하니 복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더니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 나온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금 저희 남편이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상태 확인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망 선고를... 워낙 실려오실 때부터 중증 환자셨습니다. 사고를 심각하게 당하셨어요.
여기 병원이 작아서 우리 남편을 못 살린 건 아니고요? 아니, 어머님. 대학병원이든 어디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야지. 이 작은 병원에 중환자실이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잘 되어 있다고. 어떻게 우리 남편을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만드냐고요. 아니, 그게 내 탓이냐? 사고 난 부근 근처에 나름 빠르게 수술을 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여기뿐이었으니까 그렇지. 응급차 타고 빠르게 서울로 이송을 했어야죠. 어머? 예,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내 아들이 죽은 거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고 지랄이야, 지랄이.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들 장례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장례를 여기서 하시겠다고요? 당장 서울로 옮겨야죠. 그의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의 제 손님들까지 전부 서울에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충청도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병원에서 하시겠다고요? 여기는요, 지역 사람들이나 오가는 병원이죠. 장례는 서울에서 하셔야죠. 우리 아들을 죽어서까지 고생시킬 참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허망하고 슬픈데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장례시킬 마음 없다. 애가 얼마나 고단하겠어. 차 사고로 죽었는데 죽어서까지 또 차를 태워야겠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까? 어머님, 무조건 서울로 가서 해야 해요. 내 아들 여기서 장례 치르게 하겠다니까 무슨 소리야? 서울에 가려면 너나 영정사진 들고 가서 장례 치러라. 난 여기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차 사고로 죽은 아들을 또 차에 태워서 서울까지 데리고 가기 싫다고 말이죠. 저는 전혀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손님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데 이 작고 허름한 지역병원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연고도 없는 동네였고요. 수술이나 제대로 했을런지 의심이 되는 마당에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정말 말 같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글쎄, 그이가 저 모르는 사이에 장기기증까지 신청을 했다면서 고인이 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글쎄, 남편의 마지막 배웅도 못하고 제가 받은 것은 유골함 한 덩어리였어요. 원래 장기기증을 하면 숨이 끊어지자마자 장기를 적출한대요. 그래야 빠르게 전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식수술을 할 수 있다고요. 빈 껍데기만 남은 남편을 바로 화장시킨 뒤에 유골함만 떡하니 쥐어준 겁니다. 전 정말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질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니까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정말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거든요. 까만색 상복으로 갈아입고 정말 낡은 충청도 외곽에 있는 지역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손님들도 오면서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 방문을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사고 때 분실했다면서 남편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는 사망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의 가는 길을 제대로 배웅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전 정말 상심이 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죠.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장남인데 장남의 가는 길을 이렇게 볼품없이 치러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저는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동안 집이며 뭐며 남편의 것들을 정리하면서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집 정리와 짐 정리가 끝이 나고 제가 마음을 너무 다쳐서 친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남편의 사업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사업장의 명의가 남편 사고 3개월 전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가서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사업하면서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다.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다 빚이었어. 빚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일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았다고요? 그래, 엄청나게 휘청휘청했다. 그래서 너희 친정에서 투자 자금 회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중내만에 아주 난리를 쳤었어. 넌 그것도 몰랐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었다고. 그 한 푼 한 푼이 소중해서 출장까지 가서 사람들 설득해서 돈 벌어오겠다고 고생을 한 건데 아휴, 일이 허망하게 갈 줄이야. 그런데 그 일이랑 어머님 명의로 사업장이 돌아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 우리 아들이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너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명의만 나한테 들고 있어달라고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마누라에게 빚은 떠넘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너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마치 내가 회사가 탐이 나서 꿀꺽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해줘야 되겠니? 잘 알겠지만 그 회사 초기 투자금 전부 저희 아버지가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해도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죠. 투자금 회수도 전혀 못했는데. 너 생각해서 한 행동이야. 나라고 뭐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 이미 망한 사업장이나 다름없다고. 우리가 빚을 가져간 거지 돈이 탐나서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이다.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와이프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을 하자니 빚만 남은 회사라고 그러고 번거롭기도 엄청 번거로웠어요.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 명의가 넘어간 지는 3개월도 더 됐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 바깥 사돈에 투자금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투자금을 갚아보마. 한두 푼이 아닌데 빚만 남은 회사에서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브로커들에게 팔아넘기는 게. 우리가 매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갚겠다. 우리 아들이 유일하게 남긴 것인데 내가 어찌 쉽게 포기를 하겠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겠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빌고 또 비셨습니다. 어떻게든 갚겠다고, 죽어서라도 갚겠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업체만은 본인들이 무늬만이라도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 하셨죠. 투자금을 갚겠다고 하시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당장 그 사업체를 저희가 받아온다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미 시댁에 큰 실망을 한 뒤였고 인연을 끊고 싶었기에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200만 원씩 꼬박꼬박 투자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딱 2년이 지나니까 그 뒤로는 빚 갚는 게 힘들다며 100만 원, 또 1년 뒤에는 50만 원. 점점 그렇게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4년이 지나가던 시점부터는 돈을 보내오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은커녕 못 준다는 연락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뒤에서 수소문을 했죠. 사업장이 정말 망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장은 나름 안정이 된 상태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나름 벌만큼 벌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열불이 뻗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찾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리 애고라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몰라서 불시에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4년 반 만에 찾아가는 거라 혹시 이사라도 갔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사를 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를 했죠. 시어머니께요. 어머님, 저랑 이야기 좀 나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어머님 댁 아파트 단지 앞이에요. 10분 내로 들어가니까 문 열어주세요. 아니, 집 앞이라고? 아니, 말도 없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나가마. 하지만 제가 그럴 틈이라도 주면 시아버지랑 작당 모의를 할지 모르니까 단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현관문 벨을 아무리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면서 문을 두들기는데 갑자기 문이 빼꼼 열리더라고요. 웬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누군가하고 유심히 보니까 남편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본 시조카였습니다. 정서가 이렇게 큰 거야? 정서야, 큰엄마야. 기억나? 네, 그럼요. 정서가 여긴 웬일이야? 오늘 아빠 만나는 날인데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시 할머니 댁 와 있어요. 큰엄마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큰아빠는 방금 막 나가셨는데? 큰아빠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큰아빠요. 큰아빠. 할머니가 갑자기 큰아빠 보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큰엄마 온다고요. 큰아빠 옷도 못 입고 막 뛰어나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처럼요. 혹시 두 분이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처럼 따로 사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시조카 정신 상태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겼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왔었고 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갑자기 큰아빠, 그러니까 죽은 제 남편이 시댁에 있다가 도망을 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 않겠냐고요. 저는 시조카를 붙잡고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았는데 시조카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진짠데? 큰아빠랑 몇 번 봤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아빠가 맞아? 큰엄마랑 결혼했던 그 큰아빠가 맞냐고. 맞아요. 제가 큰아빠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큰아빠도 꼬맹이 키우느라 엄청 바쁘다 그랬어요.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꼬맹이? 꼬맹이가 누군데? 큰아빠는 애기요. 큰엄마가 낳은 거 아니에요? 큰엄마가 일을 해야 돼서 할머니가 봐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고 애까지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아이라고 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정서에게 더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정서의 입을 확 틀어막으셨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애가 요즘 꿈을 꾸나 보다. 이상한 꿈. 아무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다시 어떻게든 마련해 보마.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우리가 무슨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그만 새 출발해. 아직 나이가 4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새 출발은 새 출발이고 지금 제가 정서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서 저리 가 있어. 내가 속이 상해서 원. 아니, 정서가 학교에서 좀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나 봐. 애가 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친다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우리 집에 잠시 있는 거다. 물론 애 아빠가 일이 있어서 맡겨둔 거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조건 돈은 돈대로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줄 테니 가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찾아오지도 말라면서요. 전 그때 시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곤 생각 못했어요. 참 안타깝네요. 정서야, 큰엄마가 용돈이라도 줄 테니까 이리 와봐. 한번 안아보자. 시어머니께선 정서를 불러주시고는 제가 가는 길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는 멀찌감치 서서 딴짓을 하시더라고요.
첫 시조카이기도 했고 제가 워낙 예뻐했던 정서였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저에게 쪼르르 달려오더라고요. 용돈으로 10만 원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했죠. 큰아빠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다는 말에 시댁에 쳐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물론 남편이 시댁에 있을 거란 보장은 전혀 없었죠. 마지막으로 정서를 안아보며 용돈을 쥐어주었을 때 제가 정서에게 슬쩍 물어보았거든요. 시댁집 비밀번호를요. 정서가 또박또박 말을 해주는데 글쎄 비밀번호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앞을 차에 앉아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갔다는 남편놈이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정서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지내고 서 있는데 중국집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슬쩍 내려서 보는데 중국집 배달원이 엘리베이터를 탄 건지 먼저 올라갔더라고요. 층수를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딱 저희 시댁 층수에 내리더라고요. 배달원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1호에 지금 막 배달 가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왜요? 아, 제가 그 집 며느리인데 좀 늦어서 제목까지 시켰나 싶어서요. 혹시 몇 인분 배달하셨어요? 아, 짜장면 5그릇하고 잡채밥 1개요. 군만 도는 서비스고요. 그 말에 머리를 텅 하고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메뉴였거든요. 잡채밥.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짜장면이 5그릇인 것부터가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문 앞을 지키면서 본 건데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서방님도 아이를 맡겨놓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끽 해봐야 시부모님의 정서 그리고 둘째, 셋째 시조카가 있다고 쳐도 짜장면 5그릇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둘째 시조카랑 셋째 시조카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한 그릇을 다 먹기엔 무리가 있었죠. 거기에 갑자기 잡채밥이 주문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남편이 있나 싶더라고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니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파트 비상구 계단쯤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걸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쭉 기다렸습니다. 밤 9시, 10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11시쯤이 되어서야 서방님이 아이를 데리러 온 건지 시댁에서 나오는 걸 발견하고 뛰쳐나갔죠. 서방님! 제가 부르니까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굳어버리더라고요. 큰엄마, 큰아빠 보러 다시 온 거예요? 큰아빠 지금 막 자러 들어갔는데? 정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할머니도 그렇고 왜 큰엄마한테 큰아빠 이야기를 못하게 해? 큰엄마랑 큰아빠랑 많이 싸웠어? 서방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똑바로 말해주세요. 아니, 죽은 그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요. 분명히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서방님은 입을 꾹 다물었죠. 저는 이판사판 개판이다 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해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슬쩍 나오시더라고요. 뭐 두고 갔냐? 아이고 뭐니나, 네가 여길 왜 다시? 깜짝 놀라는 시어머니를 밀치고선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저를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리는 시어머니를 확 뿌리치고 말이죠. 마지막 방문을 딱 열었는데 글쎄 이 소란도 모르는 건지 정말 죽은 제 남편이 퍼질러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는 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끼고 말입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말해보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말을 해보라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눈을 떴고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내면서 벽에 바짝 붙더라고요.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그 인간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죠. 제 손바닥이 아픈 걸 보니 누가 봐도 현실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도 저를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팔에 딱 붙어서요. 정말 살아있었어? 어떻게 화장까지 하고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살려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부터 정말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인 저랑 어떻게든 이혼을 시키고 싶었던 시부모님께서는 투자금을 회수당하지 않고 갈라서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때 양쪽에서 몰려오는 압박감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대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시댁 입장과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저희 부모님 사이에서 많이 지쳐있어서 아무런 힘도 없었답니다. 결국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려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네,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는데 글쎄 이 여직원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그때 저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경하게 입양을 반대하니 어쩔 줄 몰랐던 거죠. 결국 여직원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글쎄 사내 아이였던 겁니다. 사내 아이인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투자금 회수 없이 갈라설 방법을 강구하다가 남편을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먼 친척 중에 누군가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남편이 대신 살기로 했던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회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돈은 넉넉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먼 친척에게 돈을 주고 호적을 사오신 거죠. 남편은 박영훈이 아니라 박철훈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을 꾸미기 시작했을 때 사업체를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둔 것이죠. 그리고 먼 친척이 투병으로 사망했을 때 남편은 본인이 사고가 난 척 일을 꾸민 겁니다. 시신을 확인도 시켜주지 않았던 것, 장기 기증을 핑계로 유골함을 떡하니 주었던 것까지 모두 짜고 친 고소도비였던 겁니다. 남편의 호적은 그대로 사망 처리되었고 남편은 박철훈의 신분으로 바람난 여직원과 혼인신고라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난 여자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정말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한때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잖아요. 아파트 청약을 우선순위로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사건이요.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남의 호적으로 남의 인생을 빌려 살아야 할 만큼 아들이 중요했던 걸까요? 사건에 대해 모조리 다 알게 된 이후 저는 바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걸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 문제로 끌고 가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께서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셨고 저는 남편을 사기꾼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호적상 저는 사별을 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남편은 정말 수없이도 많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고소장이 모조리 접수가 된 다음 정말 망하게 생겼다는 걸 느낀 건지 시댁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저를 찾아와 울면서 빌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그놈의 대를 잇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마. 우리 아들은 다 내가 시켜서 한 짓이야. 내가 감옥에 갈게. 단단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명의를 빌려와요? 그거 중대한 범죄라고요. 어머님이 돈을 주었던 기록까지 다 털린 마당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아셨어요? 저는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결심했고 정말 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명이 하도 많아서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아직 전체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부 재판이 끝이 났고 제가 소송에서 이겼죠. 일단 투자금은 전액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 놈의 사업장은 큰 타격을 맞았고 지금은 거의 부도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고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걸 보면 아마도 빚만 남을 것 같네요. 남의 인생을 도용한 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치밀하게 조작하고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늙어서 감옥에서 말년을 맞이하게 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잘 오던지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다음 재판 때는 찾아가서 물어보려고요. 정말 살다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이라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도 멘탈이 탈탈 털려서 한동안은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속세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요. 세상에 이런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이 많진 않겠지만 모쪼록 저처럼 케어 잘 받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들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없는 점은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생각도 못하게 남편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뒤 시가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 배신에 시달리며 바보처럼 살아왔어요. 가족이란 미명하에 그들은 저를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남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를 얼마나 야부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뜻밖의 순간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서류와 비밀들이 어떻게 시가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늦둥이 막내딸로 자라며 검소함과 성실함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활이 넉넉지 않으셨어요. 농사를 지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애를 많이 쓰셨죠. 그건 부모로서의 당연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집착적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무식한 것들은 우리 둘로 좋게. 인간굿이라면 살아야지 너는. 네 애미 애비 사는 꼴 봤으니 너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번듯하게 성공해 부모 호강시켜줄 자식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패라도 끼치지 말고 살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린 너 건사할 형편도 나이도 못 된다.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한테 기댈 생각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님의 그런 말들은 두 사람의 한숨과 함께 늘 저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제 삶의 목표가 되어갔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생 무렵부터는 학비를 벌기 위해 농사일을 돕기도 했어요. 모내기철이면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논으로 달려가 물이 찬 논바닥에 발을 담그고 모를 심었고, 추수철에는 무거운 볕단을 나르며 온종일 땀을 흘렸어요.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했죠. 부모님 두 분은 늦둥이인 제겐 조금 차갑다시피 냉정한 분들이었어요.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언니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일찌감치 독립을 해 나가 살았거든요. 저로선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통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거길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을 유지하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결국 장학금을 받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야간 편의점 근무나 식당 서빙처럼 힘든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식당에서 뜨거운 설거지물을 만지며 손이 트고,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졸음과 싸우던 날도 많았죠. 특히 기말고사 기간엔 아르바이트와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3-4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고요. 친구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가거나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었죠. 오히려 저 자신에게 지금 힘들어도 버텨야 해. 나중에 보답받을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한 덕분에 저는 졸업 후 지방은행의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된 순간 제가 조금이나마 안정된 삶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발령받은 곳은 집에서 먼 지역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성실히 일하며 작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나갔어요. 새벽같이 출근해 창고를 정리하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때면 뿌듯함이 느껴지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둡고 조용한 원룸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문득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제 삶에는 어떤 특별함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 인생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은행의 VIP 고객이자 가족들과 함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창고에서 저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저는 그저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사적인 대화를 건네더라고요. 은행원님은 참 진지하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은행원들에 비해서도 더 말이에요. 에이, 전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을 망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은 그렇게 건넨 첫 마디 이후로 자주 은행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엔 함께 강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남편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며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에 고백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나 은행 생활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하며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고 저희는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진행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했죠. 결혼 후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했어요. 처음엔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그 결정에 만족하게 되었죠. 결혼 후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은행에서의 분주했던 시간과 달리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남편과의 시간만 생각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죠. 겉으론 평온해 보였던 결혼 생활 뒤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가의 비열한 태도와 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었고 그들 눈에 저는 시골 출신의 늙은 부모를 둔 그저 평범한 은행원 출신의 여자, 부족함이 많은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참석한 시댁의 가족 모임에서 시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철이가 참 복이 많아. 이렇게 평범한 며느리를 만났는데도 너만 사랑한다니.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조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 말은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넌 참 운도 좋다. 평범하고 뭐 하나 볼 거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성철이 같은 애를 만난 거니까. 시가 모임에서 시모와 친척들이 농담처럼 건네는 말 속에는 하나같이 뼈가 있었어요. 은행원이랬지? 그래도 성철이 덕분에 은행 다닐 필요 없이 편하게 살게 됐으니 좋겠어. 그치? 아유, 은행일 그거 얼마나 번다고. 좀 힘들기만 하지 뭐. 그래, 그래도 성철이 그놈이 워낙 마누라 사랑이 깊어서 복 받았지 뭐. 가만히 있는데도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야. 참 복도 많지. 아, 여자는 하여간 얼굴 반반하고 봐야 한다니까. 형수님, 형 돈 많으니까 걱정 없으시겠어요? 은행원이었으니 돈 셀 줄은 잘 아시겠네. 뭐 일도 안 하실 테니까 형 돈만 잘 관리하세요, 앞으론. 그들의 말은 항상 웃음과 함께 나왔지만 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농담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듣는 사람은 불편한. 근데 그렇다고 또 거기다 대고 진지하게 발끈하자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뻔한 그런 농담들 말이에요. 결혼하고 몇 달쯤 지난 어느 날 시모가 생신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생신 당일에는 친구들과 개모임 여행을 간다기에 제가 생신 며칠 전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시모를 찾아갔더니 시모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물을 건네받은 시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이래. 참 순진하고 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안목이 없는 건데. 아이고 봐라. 이거를 나더러 하라고 가져왔네. 어머 왜 그래 얘. 목걸이 예쁘기만 한데. 그래 나름대로 잘 사온 것 같은데 얘는 괜히 그런다. 괜히 그러고 감싸줄 거 없어. 시골서 나이 많은 부모 밑에 살아. 뭐 액세서리 하나를 볼 줄을 알기라나. 요즘 애들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 뭐 하여간 고맙다. 내가 있지 않으마. 시모는 그런 식으로 저를 꼽주기 바빴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기분, 마치 저를 남편에게 달린 무속품처럼 여기는 듯한 느낌. 우리 아들이 너 데려와 준 거 고마운 줄 알아라 하는 듯한 우월감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시모의 그런 태도를 알아채고 저를 위로해줬죠. 여보,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 응? 들을 가치도 없는 말에 마음 쓰지 마. 내 말만 들어. 알았지?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말에 저는 상처를 입고 남편과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저를 남편 덕에 운 좋게 호강한 여자, 그렇게만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재벌가에 시집가면 자기들끼리 일반인들을 못 알아듣는 불어로 대화한다느니 뭐 그런 루머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당했지 뭐예요? 물론 불어로 대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앞에 두고 비아냥대기 일수인 거예요. 가령 이런 식이었죠. 아, 나 자꾸 서연이 얘 보면 누구 생각나나 했더니 생각났다. 우리 옛날 옆집에 살던 순교 엄마. 진짜 닮지 않았어? 와, 미친. 진짜 개 닮았어. 대박. 순교 엄마가 누구냐? 아, 왜 그 있잖아. 살짝 머리 약간 이런. 아, 그때 그 동네 미친년? 네? 미친년이요? 아니, 아가씨. 아니야. 미친년은 그냥 애칭 같은 거고, 그 아줌마가 예쁘긴 예뻤잖아. 안 그래? 그치. 나름 아줌마 치곤 예쁘장하긴 했어. 그래서 더 가까웠지. 참, 근데 그거 생각나? 그때 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사람, 자기들끼리만 아는 에피소드를 주고받으며 저를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하면 더 심했죠. 그런 시가살이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어요. 남편과 가족이 같이 운영하던 IT 회사가 중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이 그쪽 파트를 맡게 됐고 한국을 떠나 3개월 정도 중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외로운 처지가 되어갔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비꼬는 말들 속에서 저는 오롯이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놨어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눈물을 보이며 말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나만 보이면 뭐라 하셔. 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그냥 처음부터 틀린 것 같아. 처음부터 날 싫어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 내가. 하지만 제 말에 돌아온 건 기대와는 다른 답변이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휴, 시어머니가 그 정도면 양반인 거다. 시댁 어른들한테 예쁨 받으려면 네가 더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그럼 뭐 홀가분할 줄만 알았어? 원래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야. 우리 땐 더 힘들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성철이처럼 좋은 남편 만난 게 어디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너희 시댁이 널 데리고 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탈이야. 젊은 여자들이 너무 콧대만 높아졌어. 너같이 별거 없는 애들도 그러는 걸 보면 말이야.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가 언제 또 있었다고 불평인지. 부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제 고통은 마치 사소한 불평처럼 여겨졌고 별것도 아닌 일로 앙탈 부리는 철부지 막내 취급이었죠. 엄마, 관계란 건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 왜 나만 아등바등 이렇게 애써야 해?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자꾸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도 네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원래 결혼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랬다. 넌 말만한 년이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니? 제가 부모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내 귀한 딸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돈들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연세 드신 저희 부모님은 제 탓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참 사무치더라고요. 현정에서도 시가에서도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그래도 다행히 3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남편이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저는 남편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진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지 않았고 결혼 2년 차인 저희는 바쁜 남편의 일상에서 겨우 밤에 얼굴만 잠깐 보는 정도였죠. 남편은 사업이 점점 바빠지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어요. 자주 야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남편은 그 일로 인해 결국 작은 사고를 한 번 내고 말았어요. 남편이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 가드레인을 긁는 사고를 낸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는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 정도로 손상되고 말았죠. 성철 씨, 이렇게 피곤한데 운전하면 어떡해. 택시라도 타고 오지 그랬어. 아님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든지. 나 진짜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알아? 당신 이럴까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해 여보. 나 괜찮아. 다음부턴 정말 조심할게. 한 번 실수했으니 더 신경 쓰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저를 안심시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출퇴근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졸음운전 사고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잦은 야근과 피로한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전화해? 내가 데리러라도 갈 테니까, 응? 아님 택시를 타든 기사를 부르든 하라고. 알았지? 그래 알았어. 잘할게.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런데 첫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남편은 두 번째 다시 졸음운전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이번엔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선 사이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였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지만 제 불안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먹이며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피곤에 찢은 얼굴로 그런 저를 달래듯 말했죠. 당신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날 거야. 제발 좀 쉬어. 일 좀 줄이고 건강부터 챙기자. 나 당신 이렇게 두는 거 못 보겠어. 응? 여보 나도 알아. 근데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돼.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인데. 당신 몸이 먼저야. 당신이 없으면 회사도 다 소용없어. 나한텐 당신이 필요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일도 좀 줄여볼게. 그리고 택시를 왜 안 타는 거야 자꾸. 늦은 시간이라 도저히 안 잡혀서 그랬어. 다음부턴 차도 운전 안 할게. 피곤하면 무조건 택시 부르게. 오케이. 남편은 애써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제게 약속을 했죠. 기다려줘. 내가 곧 정리할게. 당신이랑 더 많이 시간 보낼게.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혹사시키며 일에 매달렸고 저는 두 번의 사고가 남편에게 닥칠 더 큰 불행의 전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은 세 번째 졸음운전 사고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전까진 택시를 타거나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남편은 그날따라 뭐에 씌인 건지 뭐가 문제였던 건지 본인이 다시 핸들을 잡고 말았어요.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은 남편의 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죠. 사고는 즉사로 이어졌고 남편은 끝내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가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냉혹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시모는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시동생도 저를 향해 비난을 던지긴 마찬가지였죠.
우리 성철이가 평소에 네가 뭐라도 좀 챙겨줬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네가 너무 모른 척하고 방치해 와서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니야?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하는 것도 없는 게 지 남편 간수 하나 못하고 뭘 한 거야? 형수는 형이 그렇게 바쁜데 도대체 뭘 했던 거예요? 와이프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 진짜 바보 같은 형은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산산조각냈고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미 절망의 바닥을 경험한 저에게 시가의 냉혹한 말들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말았죠.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 시가는 저를 철저히 배제하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서마저 저를 내쫓더군요. 성철이 죽고 나면 너랑은 상관없다. 네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라. 남편의 유산에 대해 물었을 때도 냉소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동생은 제 앞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형 유언장? 유언장이야 결혼할 때부터 진작에 남겼죠. 근데 그쪽한테 남긴 건 없어요. 아무것도. 눈 있으면 이거 보이죠? 시동생은 제 눈앞에 유언장을 흔들어댔고 종이 속엔 저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제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았다니 시가의 모욕은 계속됐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저를 모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 사실을 듣고도 저는 그저 남편을 믿고 있었고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 남편의 사랑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형은 언제나 우리 가족을 생각했어요. 형수도 알죠? 형이 얼마나 가족한테 끔찍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돈에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염치도 없다. 형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선 뭐? 유언장? 유산? 기가 막혀서 진짜. 시동생의 목소리엔 냉소적인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게 던져대는 말 하나하나에 비웃음을 날려대며 제가 처한 상황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죠. 그가 남편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가 말한 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안에선 제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그들에겐 그저 부속물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냥 다 잊고 떠나세요. 때도 축복 못 받은 존재가 형 가고 나서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죠? 더 이상 여기서 뭘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는 편이 본인한테도 나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가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고독하게 시가를 떠났어요.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별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시댁에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을 반복하며 제가 가정을 떠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그래도 가서 무릎 꿇고 빌어봐라. 너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뭐라도 줄지 모르잖아. 그 집이 얼마나 부잔데 네가 왜 그냥 나와? 법적으로 효능이 없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럼 빌기라도 해. 남편 보낸 년이 뭐가 당당해서 고개를 치켜들어. 가서 빌기라도 해야지.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 못할 텐데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말해? 엄마의 말은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그 집에 복귀하라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네가 빠져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그 집에선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널 도울 순 없잖니. 우리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저 세상 갈 나이다. 관연한 딸년이 늙은 애미애비 찾아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딸한테 이렇게 굴 수가 있어? 어느 엄마가 딸한테 이래.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다신 엄마 안 봐.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나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전 그렇게 폐악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곤 친정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만 흐르더군요. 결국 친정 역시 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제게 기댈 사람 한 명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서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설 차례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번듯한 집 한 칸 구하기도 버겁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중에 있던 돈으로 고시원 방을 얻어 생활을 시작했어요. 좁은 방에는 가방 몇 개와 간단한 생필품이 전부였지만 그곳이 저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은행과 금융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제가 맡은 일은 주로 대출 신청 서류, 고객 예금 서류 등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하는 간단한 업무였죠. 은행원 시절 문서 관리에 능숙했던 덕분에 저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역시 은행에서 일한 분이라 다르네요. 서류가 깔끔하고 실수가 없는 게 웬만한 사무보조들보다 훨씬 낫네. 제가 은행 일은 꽤 오래 했었어요. 은행원 출신이 이런 알바도 하세요? 아깝네요. 예전엔 꽤 괜찮았을 텐데. 왜 계속 일 안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와서 그게 그렇게 사무치게 후회가 되네요. 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그냥 빙긋 웃어 보일 뿐이었죠. 한동안 업무 처리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정규직 직원들의 무심한 태도와 악의 없는 무시들에 종종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별 수 없었죠. 참을 수밖에. 한때 정규직 은행원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았던 제게 이런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저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전등 아래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날도 내일도 나아질 거란 보장은 없었지만 매일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따름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보조직으로 일을 하고 돌아와선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저는 점점 지쳐갔고 외로움과 그리움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상철 씨, 나 너무 힘들어. 보고 싶어. 당신이 그리워. 보낼 때만 해도 아무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살아 돌아올 수도 저에게 답장을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 먼 어딘가에서나마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었죠. 그러나 몇 시간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죠. 화면에 뜬 익숙한 번호를 보고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설마 정말 남편인가?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아니면 단순히 번호를 누군가가 사용 중인 걸까? 그런데 왜 전화를 건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나이대가 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돌아가신 김성철 씨의 아내분 되시나요? 저는 변호사 최상일이라고 합니다. 좀 뵀으면 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감정과 이성이 엉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곧이어 변호사는 만날 장소를 지정했고 통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제가 있는 고시원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였어요. 는 품위 있는 태도와 말투로 저를 보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최상일 변호사라 소개한 노신사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부탁한 일이 있다고 보여줄 게 있다며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변호사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심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들어섰고 변호사가 안내한 곳은 스위트룸이었어요. 평소 고시원 방에서 생활하던 저에겐 그저 낯설고 벅찬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살아생전 미리 준비한 자료들이라고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말에 저는 의아함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 시댁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여러 기록들이 들어있었어요. 서류를 읽어나가던 저는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들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시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남편은 시가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죠. 시모도 시누이나 시동생도 남편과는 아주 많이 다른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들 역시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봉투 속에 있는 내용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남편과 시가의 인간들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더 골이 깊었더라고요. 시가는 단순히 남편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기록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남편의 회사에서 이익을 빼돌리려 시도한 자료들, 남편이 얼마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렸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남편은 시가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더라고요. 서류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일기장 역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요즘 들어 내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낀다. 어느 날은 실제로 그들을 따돌렸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고 있다. 하지만 세연이에게 말할 수 없다. 안다면 얼마나 걱정할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모든 걸 정리한 뒤 알리자.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힘든 줄을 상상도 못하고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왜 그걸 혼자 다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내가 아무런 힘도 대주지 못하다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거였고요. 남편이 감당해야 했을 어둠과 남편이 겪었을 큰 아픔들을 상상하니 눈물이 솟구쳐 올라 한참 동안 진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달래며 손수건을 건넨 뒤 최 변호사는 본인을 남편의 변호사이자 평생의 멘토였다고 소개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서 그의 이름을 들은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부터 도움을 받아왔고 많이 믿는 분이고 존경하는 어른이란 얘기를 얼핏 들었었죠. 그렇게 듣고는 잊고 있던 이름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편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제게 남편의 마지막 계획과 준비 과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고 김성철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가의 행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개인 번호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번호를 저에게 맡기며 사모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군요. 자기 목숨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도 저를 먼저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님, 남편이 남긴 그 계획,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 그걸 제가 정말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보 같은 제가? 물론입니다, 사모님. 김성철님께서는 사모님을 정말 걱정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면서 남겨두신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도울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남편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남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제가 홀로 남겨질 경우까지 대비했던 거예요. 최 변호사는 서류에서 시가와 관련된 불법적인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모님, 시가 사람들은 사모님을 단순히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김성철님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당신을 밀어낸 겁니다. 이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차츰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가는 단순히 저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데 있어 저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거였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이제는 바로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는 시가의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남편이 지키고자 했던 회사와 저의 삶을 되찾는 일이었죠. 최 변호사는 서류의 사용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미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의 유산을 되찾아 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죠. 방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를 한 장씩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자 했고 이제는 내가 그의 뜻을 이어가야 할 차례구나. 그런 생각이 제 뇌리를 스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진실을 손에 쥔 채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했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이죠. 시가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저를 좌절하게 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그런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던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저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차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물론 사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내심 환영했을 거라는 거요. 가뜩이나 걸리적거리던 남편의 존재가 그렇게 말끔한 방식으로 처리가 됐으니 기뻤겠죠.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었고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와 재산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 인간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최 변호사가 건넨 서류들은 단순히 남편의 재산 내역을 넘어 시가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남편이 남긴 회계장부와 디지털 백업 파일에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남편은 이를 대비해 정확한 원본 자료와 메모를 남겨두었죠. 내가 일을 맡은 이후 회사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자 어머니와 동생은 오히려 날 탓했다. 더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남편의 일기 속에는 그가 얼마나 이 문제로 고통받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 감사와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시가가 행해온 불법적인 일들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시가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하며 권력을 남용해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으며 해고된 직원들과 나눈 이메일, 그들의 증언까지 남겨두었었죠. 최 변호사와 저는 해고된 직원들과 접촉해 그들의 집단 소송을 돕기로 했어요. 그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남편의 아내로서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의 권리를 꼭 되찾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한 명 한 명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진짜 그동안 너무 억울했습니다. 성철 사장님 계실 때는 저희를 늘 지켜주셨는데 그분이 떠나신 이후엔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성철 사장님 돌아가시고 정말 저희도 마음이 아팠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저희를 생각해 주시다니. 해고 복귀 소송에 이어 재산 분쟁에서도 역전의 팡파를 울릴 차례였죠. 시가는 남편의 죽음 이후 그의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걸었었죠. 그들은 위조된 유언장을 들고 나와 김성철의 모든 재산은 시댁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공개한 진짜 유언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나의 아내 정서윤에게 상속한다. 그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자 시가가 위조한 가짜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더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렇게 시가의 모든 불법 행위는 결국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감사와 법적 제재를 받았고 시가의 비리와 범죄가 신문 기사에도 자그맣게 소개가 될 정도였어요.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언론에 도배를 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고객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 타격을 주기엔 충분했고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저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던 시몬은 법정에 서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시몬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성철이가... 저 진짜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그 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회사도 성철이가 전적으로 관리했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 애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입니다, 판사님. 시모의 비겁한 변명은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에 이어 시동생 역시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당황하며 저를 향해 외치더군요. 형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가족? 참 기막힌 단어구만. 당신들이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가족이란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기심이고 탐욕이고 끝없는 배신이었죠. 진짜 가족이라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날 대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형수, 우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요. 대체 뭘 듣고 싶은 건데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라도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형수가 우릴 더 밟아버릴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한솥밥 먹던 사이였는데 형수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은 결국 말없이 끌려갔고 인간들은 처절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죠. 경영권은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로 넘어갔고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보상이 지급되었고요. 시가에서 운영하던 회사는 규모는 중소였지만 지역에선 나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와 불법 경영이 세상에 밝혀지자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나섰죠. 투자자들은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더는 이 회사 일가에 더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들고 일어났죠. 투자자들의 대규모 철회가 이어졌고 회사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가 사람들은 경영권을 박탈당했고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시가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 있었죠. 시모와 시동생을 포함한 시가 일가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와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어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처사였으니까요. 법정에 선 시모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이어갔지만 법의 심판 앞에선 통할 리가 없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건 착오였다. 며느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명백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나란히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은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저는 그들이 마침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안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 변호사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변호사는 안전한 계좌와 자산관리 방법을 설명하며 저를 도왔어요. 고 김성철 씨께서 생전에 남긴 상속분과 비자금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돈은 시가와 전혀 관련 없는 성철님 개인 자금으로 불법적인 돈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분께서는 누구보다 사모님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게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고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죠. 성철 씨, 당신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날 지켜주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믿거든요. 라고요. 그러니 그 믿음을 기억하세요. 시가의 몰락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이제 남편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늘 이야기했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남편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했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뷰티와 미용 분야였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저만의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늘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흥미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죠. 변호사님, 저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요. 뷰티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서윤 씨라면 분명 잘할 겁니다. 어떤 자격증을 생각 중이신가요? 미용사 자격증이요. 그리고 네일 아트나 메이크업 쪽으로도 배워보려고요. 순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변호사는 남편에게 그랬듯 저에게도 소중한 멘토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저는 제 결심을 응원하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일 아트와 메이크업 기술도 익히며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제가 만든 공간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곳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남편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도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며 제 기술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도 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과 연결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트 봉사도 시작했죠. 이렇게 깨끗하게 머리를 다듬어준 사람이 없었다며 고마워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봉사를 하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제게 가족이 가장 필요하던 순간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제 가족과는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대신 봉사를 함께하는 어른들, 또 봉사를 하며 만나게 되는 어르신들이 제게 아주 든든한 분들이 되어주고 계시답니다. 성철 씨,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당신도 보고 있지?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 오늘도 남편의 사진 앞에 혼자만의 작은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하루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답답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제겐 칭찬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고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늘 제게 더 잘하라고만 하셨죠. 그래서 제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건 아닌지 늘 고민하고 의심했어요. 그게 제 안에서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걸 바탕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시가에게 당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바보같이 살았던 건 그런 제 약점이 이용당했기 때문일 거예요. 늘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시가가 저를 얕보는 걸 보면서도 그들에게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안에 충분히 강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려.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저만의 특성이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며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론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였다고 믿고 저는 이제 그 기회를 잡으려 해요. 흔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그 누구라도 저보다 더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